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또 대학을 가야 되니까. 제가 그냥 오늘은 시간이 짧아서 그 서로는 다 떼고 굉장히 좀 직설적인 얘기로, 직접적인 얘기로 진행을 할 겁니다. 첫 번째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진로에 관한 거니까요.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크리스찬다운 진로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람다운 진로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점수에 맞춰서 학과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조금 더 확장하면 어떤 걸 해야 돈을 많이 벌지가 기준이 돼서 여러분의 진로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심히 근심하실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기본입니다. 벌써부터 갈등이 되죠. 오늘 괜히 왔다. 이걸 안 들었어야 하는데 또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기독교 세계관인데, 기독교인들은 우리 이제 청소년들이죠. 루저, 흑수저, 금수저 이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거는 세상적이고 유물주의적 세계관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이런 말로 말씀드리면 조금 좀 뭐 걸릴지도 모르겠지만, 마음에 걸림돌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번도 루저로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번도 흑수저로 만든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주 고귀한 존재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우리가 기독교인이 넌 크리스찬과 다른 출발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태어났든, 다시 어떤 환경에 태어났든,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집안이 돈이 많든, 우리 집안이 직업이 어떻든, 내가 태어난 지역이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중요한 소중한 존재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여러분의 진로, 크리스찬다운 하나님의 사람다운 진로에 대한, 미래에 대한 출발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냐면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아시겠어요? 신의 형상으로, 하나님처럼. 아시겠어요? 하나님처럼. 부모가 되면 알 겁니다. 내 자녀를 나처럼 만들었어요. 아시겠어요? 내 피를, 내 유전자를 나눴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가끔 저희 아내하고 얘기를 해요.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아내를 위해 죽을 수 있느냐? 그러면 일단 한 1초는 멈칫해요. 곧바로 안 나옵니다.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목사님 이래 봬도 애가 넷이거든요. 할렐루야. 애국자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아들만 넷이에요. 둘이 지금 대학생이고 막내가 쌍둥이인데 딸 낳으려고 한번 해봤다가 아들 쌍둥이가 나오는 바람에 막내가 고2예요. 여러분들과 같아요.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 1초 혹은 좀 길면 한 3초는 생각해야 돼. 그리고는 죽을 수 있다고 얘기하죠. 얘기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그러면 0.1초의 주저함도 없이 죽을 수 있다고 나와요. 이게 부모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이런 존재인데 사탄은 여러분을 자꾸 루저라고 그러고 흑수저라고 그러고 실패가 이미 정해진 사람이라고 그러고 너의 미래는 없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냥 넘어진 것뿐이야. 할렐루야. 실패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의 미래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거. 이게 우리가 다른 점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미래를 두려워할,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 아주 중요한, 하나님 편에서 아주 중요하고 아주 가치 있는 미래를 살아갈 수 있도록, 혹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진로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되도록 이미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창세 전에, 지구를 만들기도 전에, 우주를 만들기도 전에 계획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어떻게 돼요? 그 계획을 찾아가는 것이 진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점수에 맞춰서 학과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에 따라서 학과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여러분에게 아주 고귀하게 정해놓은 미래의 길을 가는 거, 그걸로 우리는 진로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이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두 가지 일을 해야 돼요. 진로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뭐 안 읽어도 돼요. 다 아니까.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지상대명령.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의 진로는, 우리의 미래는 생명을 살리는 데 포커스가 돼 있어요. 돈을 버는 데 포커스가 돼 있는 게 아니고. 아시겠어요? 네. 정상에 올라가는 게 포커스가 아니에요. 정상에 올라가 봐야 별것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네. 제가 제 분야의 정상에 올라가 봐서 알아요. 제가 이렇게 보이지만 제가 선거철이 되고 그러면 대선 주자들 저한테 자문을 받아요. 우리나라 30대 그룹의 회장님, 사장님들 그리고 임원들이 미래 전략을 세우는데 저에게 강의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고 자문을 받아요. 미래학이라는 분야가 생소한 학문인데 어쩌든지 그 독도 봤지만 제가 정상에 올라가 봤어요. 정상에 올라가 보니까, 여러분 산의 정상에 올라갔죠. 산 정상에 올라가면 별거 없습니다, 진짜. 산 정상에 올라가면 밑을 내려다보고 전체를 볼 수 있는 것, that's it, 그것뿐이에요. 오히려 그 산 정상 위에는 돌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잡초밖에 없어요. 어떤 데는 나무 한 그루도 없어요. 흙밖에 없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정상에 올라가면 허무한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은, 넌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허무한 것을 찾기 위해서 끝까지 죽을 둥살둥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는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정확히 하면 여러분이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게 목표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진로를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더라. 중요한 것.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여러분을 높이시더라. 그냥 쉽게 조금 더 너무 고귀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안 와닿으니까 인간의 본능에 맞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진짜 높아지고 싶으면, 진짜 성공하고 싶으면 하나님이 정한 길을 가세요.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애쓰는 것보다 몇 배, 몇십 배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 정도면 이제 타협이 되죠? 일단 그렇게 타협을 하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 원하는 거, 해야 되는 거, 이거는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창조대명령 혹은 문화대명령이라고 해요. 저는 문화대명령보다는 창조대명령이라는 말을 더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예요? 다스리라. 즉 하나님의 사람의 진로는 생명을 살리는데 목적이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되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높은 자리에 올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리에. 아시겠어요? 다스리는 자리에. 군림하고 지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건 세상에서 원하는 거예요. 군림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그 과를 선택해야 돼. 군림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그 학교를 가야 돼. 군림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너는 성공해야 돼. 이게 세상의 기준. 유물주의적 사고관. 아시겠어요?
기독교는 군림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를 위대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가면 군림하고 지배하는 것보다 더 높은 위치인 거예요. 군림하고 지배하면 군림하고 지배하는 그 시간만 사람들이 여러분을 우러러봐요. 정확히 얘기하면 무서워해요. 존경하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해가 갈까 봐.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스리는 자리에 가면 여러분이 죽고 나서도 영원히 존경받아요. 그게 성경의 인물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의 감동시키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감동시키고 여러분에게 그 일을 다스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고, 이게 요셉의 이야기죠. 바로가 뭐라고 그랬냐?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예수 믿고 하나님 내게 주신 계획대로 진로를 선택하면 나는 세상에서 뭐 출세할 수 없다,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갈 수 없다. 착각 아니에요. 그건 전혀 상관없는, 그거는 비판적 사고로 하면 허수아비 논쟁이에요. 잘못 짚었어요. 요셉은 세계 최고의 나라에 1인지와 만인지상의 자리에 올라서 죽을 때까지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직업은 그냥 역할에 불과해요. 어떤 이는 그 자리에, 어떤 이는 다른 자리에. 자, 출애굽기 35장 31절 35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많은 사람들이 기술은 그냥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지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즉 지혜, 지식,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금과 은과 노소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이것도 기술도 하나님이 주셔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이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손재주도 다 하나님이 주시고요. 그리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가르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 수놓는 일과 짜는 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오늘 제가 미래 사회, 미래 기술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아담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담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그 이후에 가죽옷만 지어 입히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후에 인간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회적 제도도 주시고 정치도 주시고, 혹은 좀 더 자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기술도 주시고 문명도 주셨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손재주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기술도 공교한 걸 다 하게 하시고,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 왜 주셨느냐? 아까 말씀하셨던 창조 대명령에 나온 다스리게 하도록. 자, 직업, 기술, 학과는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다른 성경에 보면 각자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대로, 자기의 분량대로 주셨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달란트, 재능, 감동, 관심, 할 수 있는 일, 나의 심장을 뛰게 하는 일, 이걸 각각 나눠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찾게 하셨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다운 진로의 설정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동하는 것으로 가야 돼요. 감동하는 기술, 감동하는 지식, 감동하는 산업, 감동하는 학과, 감동하는 곳으로. 아시겠어요? 자, 이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아빠가 시키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성공하는 대로, 돈을 버는 대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동시키는 곳으로, 여러분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곳으로, 여러분이 이 땅을 다스리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죄악의 관영함을 막는 곳으로, 기술의 선용을 하는 곳으로, 수많은 기술과 지식으로 혹은 여러분이 배운 전공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곳으로, 나와 모든 가족이 행복하게 하는 곳으로,
그리고 하나님 만든 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드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비전, 이것을 사명이라고 그래요. 정리하면 크리스찬은 비전을 따라서 전공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비전을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시대적 소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로를 선택하려면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게 뭐냐? 이것은 성경을 통해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예배 잘 참석하고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배우셔야 돼.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목사님도 해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걸 쫓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쫓아갈 때 여러분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하셔요. 자꾸 우리의 갈등 속에서 막 이 세상적인 기준들이 들어와요. 성공 막 이래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줄 수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그냥 아주 기본적인 틀에서 여러분이 진짜 성공하고 싶으면 하나님 편에 서야 돼. 아시겠어요? 아직 여러분 군대를 안 갔다 왔죠. 우리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은 군대를 갔다 오셨죠. 군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뭐예요? 군대에서는 줄 잘 서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줄을 잘 서야 돼요. 누구 라인을 타느냐, 유라인이냐, 교라인이냐, 라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 라인에 서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믿음의 영역이야. 이게 없는 사람은 내 라인에 서서 돈 라인에 쓰죠.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 편에서 선택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여러분을 올리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했냐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이 원하는 걸 다 얻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걸 깨달은 이후로 굉장히 제가 지혜를 얻었어요. 그래, 하나님 편에 쓰는 게 죄고 낫다. 진로도 그렇게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빠지지 말고 설교를 들어야 돼요. 두 번째로 시대를 읽어야 돼요. 왜? 다스려야 되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시대를 읽는 눈이 뛰어나야 돼요. 남들보다 시대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시대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는지, 어느 영역으로 보내는지, 이게 뭐와 관련됐냐면 이 부분이 진로와 관련된 거예요. 내가 어느 학과를 가야 되는지, 무슨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느 일을 해야 되는지, 어디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지, 이게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곳을 찾아서 가야 돼요. 보내시는 곳을 찾아서 내가 진로를 선택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어떻게 일을 하느냐? 하나, 세 번째,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뭐냐? 재능이 뭐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라인업하는 것이 진로 선택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이제 미래 준비 학교라든지 뭐 이렇게 진로에 대해 할 때는 워크숍 할 때 이걸 다 하지만 오늘은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없고 특별히 직업 진로와 관련되니까 미래에 대해서, 미래의 변화에 대해서 오늘 그 부분만, 시대적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곳이 지금 어떻게 지금 변화되고 있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특별히 오늘은 기술을 중심으로 얘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시대의 변화를 이끌 때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시는 드라이빙 포스, 즉 추동력이 뭐냐면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의 변화를 일으켜서 인류 문명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게 사회나 모든 삶의, 개인적인 삶의 라이프까지 다 변화시키죠. 그러면서 그 기술의 동력이 어디로 움직이느냐, 기술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진로부터 시작해서 비즈니스 사업까지 전부 다 바뀌어요. 심지어는 인간의 삶의 방식도 바뀌어요. 그래서 이 변화의 힘들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어떤 학과를 가야 될지를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해볼게요. 아까 목사님도 챗GPT에 대해 설명을 하셨는데 크게 보면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그래요. 충격이 시작됐죠. 인공지능의 충격은 세 번에 걸쳐서 왔어요. 첫 번째는 1997년 전 세계 체스 챔피언 카스파로프가
IBM의 인공지능 딥블루한테 졌어요. 두 번째 충격은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 잘 알아요. 2016년에 우리나라 전 세계의 바둑 최고의 기사였던 이세돌이 알파고, 구글의 딥마인드사가 만든 알파고에 졌습니다. 그나마 우리를 위안했던 것은 한 번 이세돌이 이겼죠. 근데 그거는 이세돌이 실력으로 이긴 게 아니고 알파고의 버그예요. 그리고 이 딥마인드사가 그 버그를 고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세돌과 쌍병을 이루는 중국의 최고의 바둑 기사 커제가 있는데 이 커제가 전패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의 알고리즘 수정을 거친 다음에 알파고는 은퇴했어요. 왜 은퇴했느냐? 더 이상 인간하고 바둑을 둘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은퇴를 해버렸어요. 이게 인공지능의 두 번째 충격이에요.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첫 번째 충격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사람을 이길 수도 있네. 두 번째 충격은 인공지능이 사람을 특별한 영역에서 이길 수 없네? 라는 거였어요. 첫 번째 충격은 그래도 인공지능이 체스는 경우의 수를 슈퍼컴퓨터가 계산을 해서 둘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둑의 충격은 얼마나 그것과 전혀 차원이 다른데 뭐냐면 바둑은 19 곱하기 19예요. 바둑판이. 이것의 경우의 수를 하면 우주의 원자 수만큼 많아요. 즉 슈퍼컴퓨터로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바둑은 체스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길 수 있지만 바둑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게 정설이었는데 이게 깨진 거예요. 중요한 거. 그래서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세 번째 충격이 나오는데 인공지능이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가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충격이 설마 바둑은 게임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하는 의학은 혹은 기술은 혹은 서비스는 우리 일상의 일은 수학은 과학은 사회는 언어는 이건 인공지능이 못할 거야. 그런 인공지능이 나오려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야. 아마 100년 넘어도 못 나올 거야 라고 사람들이 자신했는데 이게 깨졌어요. 이게 세 번째 충격. 챗GPT. 챗GPT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류 역사상 모든 인간이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시작을 알린 게 이 챗GPT예요. 그래서 이제 이후로 이게 2022년 11월 30일 날 상용화됐거든요. 2022년 11월 30일은 인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해로 기록이 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모든 인간이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야 되는 시대. 여러분들의 진로에서도 아주 중요해요. 이걸 고려해야 돼요. 이걸 고려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떤 전공을 선택하든지 간에 여기에 대한 준비 또 학습 거기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방향을 설정 안 하면 여러분이 공부하고 나와서 사회생활 첫 발을 딱 내디딜 때 여러분은 인공지능 밑에서 일을 해야 돼요. 혹은 인공지능이 여러분이 열심히 4년 동안 공부했던 모든 지식이 무용지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잘하셔야 돼요. 지금 부모님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20년 이상 대학까지 24년 이상 열심히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대학까지 졸업하면 수억이 들잖아요. 수억을 투자했는데 한 푼도 못 건질 수도 있어요. 다 쓸모 없어지는 이게 인공지능의 혁명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진로를 선택할 때는 이 인공지능의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나오고 남성은 군대 갔다 오고 그러면 사회생활 이렇게 시작하려면 한 10년이잖아요. 10년 후가 되면 이 챗GPT가 지금 성능이 어느 정도냐? 모든 분야에서 대학원을 나온 수준의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회생활 들어가서 직장생활 딱 하면 모든 분야의 박사 이상의 지식을 얘가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이상의 능력을 보유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로를 결정할 때, 진로를 생각할 때, 혹은 여러분이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할 때, 사회생활을 준비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잘 알아야 돼요. 당연히 또 하나 거꾸로 보면 이것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미래의 가능성들이 열려요. 비즈니스도 열리고 미래 기회도 열리고. 자, 이게 인공지능의 충격입니다. 인공지능은 임계점을 통과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벌써 사투가 벌어졌어요. 기업들 간에는. 구글은 코드 레드가 발동됐어요. 코드 레드가 뭐냐면 우리의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가 경쟁자가 생겼다. 시장 변화가 생겼다. 이게 코드 레드예요.
코드 레드가 발동하면서 창업자들이 일선에서 뒤로 물러나는데 창업자들까지 호출 전부 다 시켰어요. 그리고 실리콘밸리 가면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서 지금 미국의 실리콘밸리 빅테크에서 해고가 많은데 유일하게 이 해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계속해서 투자를 늘리고 사람을 충원하는 것이 인공지능 분야예요. 여기에 구글의 사활이 걸렸고 메타의 사활이 걸렸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활이 걸렸고 애플의 사활이 걸렸고 네이버의 사활이 걸렸고 카카오의 사활이 걸렸고 게임 회사의 사활이 걸렸고 우리나라 3대 통신사의 사활이 걸렸고 삼성의 사활이 걸렸고 다 걸렸어요. 지금 기업은 사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요청받는 강의 주제 중에 하나가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이에요. 기업에서. 삼성 같은 경우는 전사적으로 지금 삼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대기업들이 전사적으로 지금 이것을 학습해요. 네. 여러분들이 국영수에 몰입되어 있는 그 시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10년 후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10년 후는 제가 정확하게 이거는 말할 수 있는데 지금 대학교에서 대학원 수준을 가르치는 모든 것들은 그 정도의 지식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봐야 무용지물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물어보면 훨씬 더 잘 말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제가 대학원 총장님한테도 어느 대학 하나 요청을 받았는데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지금 혼란이 일어났어요. 뭘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교수 방식, 시험 평가 방식 전부 다 바꿔야 돼.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기업은 사투, 그 다음에 교육 현장은 지금 멘붕. 다시 말씀드리지만 챗GPT는 인류 역사상 가장 최초로 모든 인간이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야 되는 시대에 진입한 시그널입니다. 자, 뭐 쭉 넘어가고요. 이게 어느 정도 광풍이냐면 사용자 1억 명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구글 트랜슬레이트, 구글 번역이 78주 걸렸고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쓰는 인스타그램이 대략 30주, 30개월, 개월이에요. 78개월, 30개월. 그리고 틱톡이 1억 명을 확보하는데 9개월 걸렸어요. 챗GPT는 2개월 만에 1억 명을 통과했어요. 미중 전쟁, 패권 전쟁의 핵심으로 들어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혼란이 일어나죠. 혼란의 첫 번째는 그걸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야 되는, 학습도 바뀌어요. 학습 방식도 다 바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좀 나아요. 교육부가 가장 좀 늦게 바뀌니까 다행이에요. 교육부가. 그런데 아마 중학생부터는 좀 골치가 아플 거예요. 우리나라가 내년부터 디지털 교과서부터 시작해서 뭐 고교 학점 쭉 들어가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교육부의 가장 중요한 어떤 정책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을 교육 학습 시장에 활용하는 거. 제가 이제 민간 사교육 기업들도 제가 자문을 하고 컨설팅을 해주는데 거기도 난리가 났어요. 이제는 교육 현장에서도 민간 사교육 뭐 이런 데서 인공지능을 넣지 않으면 안 되는, 경쟁력이 없어지는 뭐 그런 시대로 가죠. 그게 이제 첫 번째 혼란이고, 두 번째 혼란은 이거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마블 시리즈의 히어로 중에 하나죠. 베놈. 베놈은 뭐 여러분이 영화를 보셔서 알겠지만 1편, 2편까지 나왔잖아요. 외계 생명체가 인간의 몸을 숙주로 삼아 들어왔는데 얘가 어떨 때는 악당이고 어떨 때는 영웅이에요. 이게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이 딱 그런 현상이에요. 누구는 이걸로 인해서 세상이 굉장히 크게 발전했다. 누구는 이걸로 이제 큰일이 났다. 뭐 이래서 영웅과 악당, 이 혼란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려면 제가 이제 몇 가지 간단한 원리들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왜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건 이제 인공지능의 원리를 좀 이해하는 게 도움이 돼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는 검색 엔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검색 엔진으로 착각하는데 검색 엔진이 아닙니다. 백과사전도 아니에요. 생성형 인공지능은 모든 분야의 대학교, 대학원 공부를 한 혹은 교수 정도의 어떤 분야에서 교수 정도의 지식을 가진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걸 이제 사람 대하시 대해야 잘 다룰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박사님은 미래학도 전공하셨고 박사인데 뭐 물어보면서 그 미래학자 이름이 뭡니까 물어보면 제가 모를 수도 있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박사에 지능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안 하잖아요.
어떤 역사 선생님이 계시고 역사 교수님이 계시더라도 어떤 특정한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일어난 날짜 뭐 이런 거 물어보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은 실력이 없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게 전문가를 대하는 거예요. 챗GPT가 그래서 어떤 걸 틀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뭔가를 물어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말을 잘 생성해요. 인간은 그래서 인간과 비슷해요. 인간은 검색 엔진이 아니에요. 인간의 뇌는 검색 엔진이 아닙니다. 서치 알고리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기억을 할 때 백과사전처럼 기억하지 않아요. 토시도 안 틀리고. 인간은 학습을 하면 개념을, 여러분 많이 해보시죠. 개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개념을 잘 정리하잖아요. 그리고 그 개념들을 쫙 쌓아가서 어떤 특정한 문제가 나오면 그 개념을 쫙 풀어서 문제를 해결해요. 그것의 가장 극대화한 학문의 영역이 철학이에요. 그래서 철학은 외우는 게 가장 나쁜 학습 방식이에요. 각 철학자들이 어떤 사상적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쫙 그걸 가지고 내가 철학적 사고를 해서 문제가 나오면 박사님은 저는 그 대학을 철학을 전공했거든요. 철학과 시험은 간단해요. 한 줄로 문제를 딱 내고 전부 다 3페이지, 4페이지를 써야 돼요. 그래서 그걸 쓰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배웠던 학습했던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말을 계속 생성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말을 계속 문장을 계속 생성했어야 돼. 이게 인간의 뇌는 그래서 서치 알고리즘이 백과사전이 아니라 생성형 인공지능에 가까워요. 생성형 인공지능이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교과서에 없는 말도 하죠. 개념만 틀리지 않으면 돼. 그리고 다음에는 내 경험, 내가 가진 생각 다른 데 가져와서 내 말을 생성해서 문장을 쓰잖아요. 그 주관식. 그래서 챗GPT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가끔 실수를 할 때가 있죠. 개념을 잘못 붙일 때가 있죠. 그래서 환각증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인간하고 똑같아요. 목소리가 커요. 틀렸어도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잖아요. 우겨요. 그래서 자기가 거짓말처럼 하는 이게 사실이 아닌데도 막 우겨요. 전형적으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죠. 그래서 검색 엔진이 아니고 백과사전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지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어떤 특정한 분야의 거의 모든 분야의 전문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 전문가가 일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전문가를 통해서 학문의 영역도 바뀔 거고 비즈니스도 바뀔 거고 여러분이 나아가서 해야 될 일도 다 바뀔 거라는 거죠. 제가 기독교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변화를 넌 크리스천보다 빨리 통찰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위험하다. 그럼 여러분들 그 위험성을 막아야 되는 게 사명이고 이 기술을 잘 활용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면 그 도울 수 있는 곳으로 기술을 끌고 가게 하는 게 여러분의 역할이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지금 모든 문제, 환경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부의 불균형 분배부터 시작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푸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세상의 흐름, 변화를 잘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어떻게 돼요? 공부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된다. 크리스찬의 미래 준비 진로는 그런 틀에서 내가 그렇다면 어떤 과를 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돼요. 수준이 차원이 나죠? 내 점수를 어디를 가냐? 그래서 점수를 딱 놓고 모든 학과를 내가 좋아하는 나는 상관없이 모든 학과를 놓고 그냥 지원을 해서 되면 오케이. 이런 수준의 뭐 이거는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가장 1차원적인 수준의 진로의 설정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자, 인공지능은 단순 원리인데 인공지능 크게 3가지를 해요. 별거 없어요. 분류, 군집, 회귀. 분류는 남자와 여자를 분류하고 군집은 빨간색 옷을 입은 사람,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 군집화하죠. 그리고 회귀는 트렌드 프로젝션이에요.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대로 평균선을 가지고 쭉 긋는 거. 그리고 그것의 3개의 반대가 자연적으로 나오는 게 이상 신호 탐색. 인공지능은 딱 3개. 챗GPT도 이거밖에 못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간단하죠? 근데 제가 뇌신경공학이나 인간의 어떤 심리, 철학, 학습 방식 이런 걸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인간도 제가 보기에는 이 3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분류, 군집, 회귀. 그걸 가지고 지식을 축적하는 능력이 뛰어나죠. 자, 이거는 뭐 챗GPT도 쓰였지만 인공지능 신경망, 딥러닝과 연관된 그런 부분이에요. 인간의 뉴런인데 이것을 수학적으로 그대로 바꿨다. 뭐 이거 다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간단해요.
이걸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작동시키는, 인간의 뇌가 작동하는 부분을 수학적으로 인공으로 만들어서 작동시켜요. 수학도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미분 좀 하고. 어렵나요? 기본적으로 통계, 그리고 확률, 그리고 수철을 할 때 행렬, 뭐 요 정도. 별거 아니죠. 학습하는 방식도 원리를 알면 엄청나게 허무해요. 엄청나게 허무하다. 자, 이걸 이제 인공지능 학습을 기하학적으로 표현한 건데, 자, 빨간색이 답이에요. 데이터를 막 집어넣어요. 그리고 답을 딱 해서 이게 답이라고 목표를 딱 줘요. 그럼 인공지능이 어떻게 하느냐? 계산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간단해요. 이걸 굳이 제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찍는 거죠. 그냥 파란색 찍었어요. 그러면 알려줘요. 판별자가 틀렸어. 인간은 시험은 그렇게 하면 땡이죠. 한 번의 기회밖에 없어. 얘한테는 무한한 답을 맞출 때까지 기회를 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죠? 그러니까 얘가 맞히는 거야. 자, 주관식으로 하면 이거죠. 원래 주관식 문제가 있는데 답이 3이야. 그러면 인공지능은 이렇게 하는 거야. 1, 무조건 말해. 1, 그럼 틀렸어. 그럼 얘 기회를 또 줘. 그러면 2, 틀렸어. 0.1 틀렸어. 5 틀렸어. 계속 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연스럽게 3 맞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많이 하니까 얘가 패턴이 생기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자, 이것도 찍다 보니 제가 죄송하지만 엔지니어 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거지만 그래도 표현이 그런 거예요. 원리가 그러니까. 이것도 많이 찍다 보면 얘가 이걸 알았든지 몰랐든지 상관없이 답을 잘 맞춰요. 패턴이 생기니까. 인간도 똑같아요. 기술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문제를 풀다 보면 모르는 게 있잖아요. 수능 때 잘 찍어야 돼. 찍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왜? 뭐 최종적으로 점수는 다르니까. 목사님이 아까 쌍둥이가 있다 했죠. 막내가 쌍둥이가 있는데 쌍둥이의 큰 애가 셋째가 수학을 넷째보다 잘해요. 공부는 얘가 더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이 넷째는 쉽게 얘기해서 잔머리가 잘 돌아. 수학을 늘 시험을 보면 셋째가 잘 맞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은 요 근래에 넷째가 수학을 셋째 지형보다 1, 2점을 더 맞아왔어.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난리가 난 거야. 막 자기가 이겼다고 형을 막 의시되면서 막 밥 먹을 때도 보니까 막 의시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셋째가 화가 나지. 얘가 분명히 수학을 나보다 못하는데 나보다 점수를 더 맞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이제 화를 꾹꾹 차면서 물어봤어요. 야, 넌 도대체 이번에 어떻게 나보다 수학 점수 더 잘 나왔냐? 그러니까 이제 넷째가 이제 자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랑 간단해요. 내가 원래 수학 시는 너보다 못하는데 이번에 내가 너보다 더 잘 찍었어. 그 찍은 점수가 올라가서 점수를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막 단순해요. 막 그걸로 막 의기양양해야 기뻐가지고 막 엄마 아빠는 자랑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셋째가 약 올라서 그럼 너는 도대체 어떻게 찍었냐? 찍는 비법을 가르쳐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목에 딱 힘을 주면서 비법을 가르쳐 주겠대. 자기만의 비법이 있대. 자기가 오랫동안 경험을 해서 누적돼서 자기만의 비법이 생긴 거야. 패턴이. 그래서 얘가 이제 셋째가 막 가르쳐 달라니까 이 넷째가 막 의시되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비법을 가르쳐 주지. 그러면서 얘가 비법을 딱 사자성어로 얘기했어요. 조삼모사. 이게 비법이다. 조삼모사가 비법이야. 여러분, 이 비법은 우리 넷째가 굉장히 많은 찍는 학습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찾아낸 확률적 패턴이에요. 이게 의미성이 있어. 여러분 잘 사용하세요. 비법은 조삼모사. 기억하기도 쉬워요. 그래서 조삼모사가 뭐냐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조금 모르면 3번, 아주 모르면 4번. 이게 조삼모사예요. 그걸로 자기가 이겼다. 인간도 찍으면 패턴이 생겨요. 인공지능도 학습을 그렇게 하는 거야. 허무하죠? 이런 인공지능한테 우리가 일정한 자리를 내줘야 되다니. 자,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것을 강력하게 만든 세 가지 힘이 있어요. 그 뭐냐? 빅데이터, 그리고 딥러닝, 슈퍼컴퓨팅. 알파고가 왜 이 세대로 이겼냐? 간단해요. 이 세대로 수를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더 빨리 했으니까. 나중에는 강화학습을 붙이는데 알파고가 처음에 나올 때는 인간의 바둑의 아마추어의 한 4단, 5단의 기본을 전부 다 학습을 했어요. 그리고는 학습한 인공지능끼리 서로 두 개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 이세돌은 인간 2000년 동안 만든 기본을 학습해서 세계 1위 올라간 거야. 그렇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고3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한국의 공교육의 역사상 쭉 축적해 놓은 그리고 발전된 놓은 그 교과서를 학습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박사님은 학력고사 세대인데 수능을 안 봤죠. 학력고사 세대인데 그때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것은 제가 보니까 지금 중학교 때 가르치더라고. 그래서 수준이 굉장히 뛰어나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쭉 공부를 해서 축적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럼 알파고는 왜 이겼냐? 간단해요. 앞으로 인간이 1000년, 2000년 동안 둘 것을 미리 알아서 미리 해보고 그 수를 발견해서 두니까 이기지. 이게 간단한 원리예요. 인간은 1000년, 만년을 못 살죠. 그래서 기본을 못 만들어. 근데 인공지능은 어떻게 돼요? 슈퍼컴퓨팅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인간이 실제로 바둑을 뒀으면 한 2000년 동안 앞으로 2000년 동안 둬야 나오는 그래서 발견되는 더 좋은 수를 얘는 어떻게 돼요? 몇 시간 만에 한 거야. 컴퓨팅 파워로. 그래서 더 좋은 확률적 가능성 수를 찾아서 그냥 그걸 둔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이긴 거예요. 이게 컴퓨터의 힘이에요. 인공지능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챗GPT가 생성의 인공지능은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정보를 기본적으로는 5배 더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지금 바둑에서는 그냥 프로 기사도 가장 좋은 스승이 누구냐?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한테 배워요. 앞으로 인공지능한테 배우는 시대가 열릴 거예요. 인공지능한테 배우는 시대, 인공지능과 함께 일하는 시대,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일하는 시대. 자, 이건 딥러닝 알고리즘인데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이거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인간은 어떻게 학습을 하냐? 이게 심피질이고 심피질에는 50만 개의 피질 기둥이 있어요. 그 피질 기둥에는 100개의 뉴런으로 된 패턴 인식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 패턴 인식기 아까 얘기했듯이 뉴런이 100개가 쌓여 있죠. 그리고는 인간이 여기에다가 어떻게 되느냐? 정보를 저장하는데 계층적 저장을 해요. 추상화를 통해서. 이게 인간의 피질 기둥이고 이걸 인공신경망이 그대로 비슷하게 복원한 거죠. 뉴런이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다시 오면 꽃이라는 걸 기억할 때 인간은 뉴런 핵에다가 꽃을 정확하게 하나를 넣는 게 아니에요. 이 꽃을 전부 다 분해를 해. 점, 선, 면 단위로. 그래서 그걸 어떻게 돼요? 층을 나눠서 쫙 거기다가 집어넣어요. 위로 가면 추상화, 개별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뇌 신경망을 사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나중에 이제 이게 그 챗GPT에도 들어가는데 퓨샷이라는 기능인데 인간은 강아지를 학습할 때 강아지 사진 100장을 보면 학습을 해요. 그 다음에 고양이를 학습할 때 다시 고양이 사진을 100장을 볼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고양이와 강아지는 어떻게 돼요? 비슷한 게 많아. 털, 선, 모양, 다리 4개 뭐 이런 것처럼. 애플이라는 것과 피어라는 단어를 쪼개면 섬, 전 비슷한 게 많은 것처럼. 그래서 그 많은 것은 공통으로 딱 알아요. 그리고는 특징, 차이점만 딱 해서 고양이를 인식해요. 그러니까 강아지를 인식할 때는 100장의 사진이 필요하지만 인간의 뇌는 고양이를 인식할 때는 특이점, 강아지가 다른 것만 하니까 10장이면 돼. 그 다음에 또 다른 4발 달린 동물을 인식할 때는 10장도 안 걸릴 수가 있어. 이게 퓨샷 방식의 학습 방식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이렇게 쪼개서 계층화를 시키니까. 인공지능이 딥러닝 기술이 바로 그런 기술이야. 그래서 꽃도 이렇게 하죠. 근데 이게 문장, 단어 전부 다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식을 해요. 나눠서. 그래서 차이점을 딱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쫙 보다가 어떤 4발 달린 생명체가 있는데 딱 보다 차이점을 딱 발견했어. 처음에는 멀리서 봤을 땐 개인지 고양이 잘 몰라. 근데 쭉 보다 보니까 뭔가 차이점이 딱 발견했어. 고양이의 특징. 그럼 어떻게 우리는 임계 전기신호가 쫙 가요. 이거는 몰라? 고양이다. 그래서 우리는 고양이다 인식하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 딥뉴런 방식에 들어가 있어요. 학습도 어떻게 시키냐면 슈퍼바이즈드, 언슈퍼바이즈드, 리인포스먼트. 이것도 인간이 학습하는 방식과 똑같아요. 슈퍼바이즈드는 지도 학습.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지도 학습 하잖아요. 다 듣죠? 목사님 세대나 여기 부모님 세대는 학습의 거의 대부분이 지도 학습이었어요. 선생님 가라사 되면 전부 다 쓰고 외우고 그대로 하고 완벽한 지도 학습의 세대. 비지도 학습, 강화 학습 뭐 이런 것들 인간의 방식이죠. 자, 그래서 제가 목사님 물어봤어요. 챗GPT 너는 어떻게 학습했냐? 챗GPT한테 스스로 물어봤어요. 학습한 내용을 다 저장해서 너는 보관해 두냐? 검색 엔진처럼, 백과사전처럼.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돼요. 패턴, 구조, 문법, 지식을 습득해서 이를 일반화에 내부적으로 표현하고 사용자가 질문하면 이 배운 패턴과 관계를 사용해서 다양한 문맥과 관련 지식을 통해
의미를 추론하고 질문에 가장 적절한 답변을 만들어냅니다. 본인이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기술의 굉장히 중요한 혁신이죠. 단순해요. 근데 강력한 컴퓨팅 파워, 그 다음에 인간처럼 뭔가 지식을 습득하는데, 이게 지식을 저장하는 게 아니에요. 학습하는데, 개념을 설계하고 저장하고 지능을 만들어내는데 인간의 뉴런 신경망과 같은 구조를 적용해서 쓰고, 여기에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들이는 거죠.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강의를 듣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인간은 100년 걸려 살 것을, 왜? 인간은 100살밖에 못 사니까. 그리고 100살을 살아서 학습을 해도 어떻게 돼요? 하루 종일 못 하죠. 한 8시간만 하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얘는 24시간 하루 종일 인간보다 훨씬 더 빠른. 그래서 인간이 배우는 것을, 평생 배워야 될 것을, 수십만 년 배워야 될 것을 단 몇 년 안에 배우는. 그래서 기본적인 흐름은 뭐냐? 인간을 다 뛰어넘는다. 그리고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앞으로 들어가서 대학에서 배울 4년간의 지식은, 혹은 여러분이 아무리 거기서 1등을 해서 공부를 해도 그거는 사회에 나가면 인공지능이 그 정도는 다 한다. 큰일 났죠. 그래서 대학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야 돼? 대학이 다 바꿔야죠. 거기서 그렇게 가르쳐봐야, 인공지능 무시하고 가르칠 수 있는데 가르쳐봐야 나중에 인공지능 빅테크 개발해서 그 지식을 다 가지면 어떻게 됐어요? 대학 4년 졸업하고 서울대 나와도 아무 소용없어요. 인공지능이 더 잘 알지. 좀 더 쉬운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서울대 박사 출신 100명하고 네이버, 구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검색 엔진이.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현실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알파 쭉 넘어가고요. 뭐 강화학습 제가 넘어갈게요. 자, 이게 첫 번째 기술 혁명인데 더 중요한 혁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인간의 혁명. 혁신의 가장 중요한 동력은 기술이 아니야. 그래서 인간이에요. 이 단순한 것도 인간의 컴퓨팅 뭐 개발한 기술과 서로 시너지 일으켜서 그 기술 자체가 굉장히 혁신적으로 올라오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을 인간이, 사람이 엄청나게 잘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명의 혁신의 가장 중요한 동력은 인간이에요. 이게 이끌어가는 사람, 이끌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끄는 사람과 끌려가는 사람 둘로 나눠지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이거를 이미지 사회에 넣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를 이 간단한 모델을, 이 도구를 인간이 언어 모델에다 넣자 해서 나온 게 언어 모델이에요. 이게 나오기 전에는 1980년, 1990년대는 언어 모델이 통계 기반 언어 모델이 잘 안 맞았어요. 번역도 잘 안 맞고 말도 잘 못 하고. 그런데 이걸 집어넣으면서, 이 기능을 집어넣으면서 드디어 이제 말을 인간답게 생성하는 그런 생성의 인공지능이 된 거죠. 이제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초거대 인공지능이라고 해요. 초거대 인공지능은 파라미터, 이 파라미터는 인간의 뇌로 보면 시냅스예요. 정보를 저장하는 이 시냅스의 수가 많아질수록 인간은 시냅스 결합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 결합의 강도가 어떠느냐, 그리고 그 시냅스가 어느 정도 발달하느냐, 잘 조직화되느냐에 따라서 전부 다 지능이 형성돼. 왜? 그것은 학습을 통해서 그게 형성되니까. 그래서 인공지능도 그래요. 그래서 그 시냅스에 똑같은 게 파라미터예요. 그래서 파라미터가 많을수록 인공지능의 지능이 높아진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파라미터를 늘리는 경쟁을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파라미터를 늘리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돈이 엄청나게 조 단위 이상 들어요. 반도체 투자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전 세계 기업들 중에서 몇 개 기업만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생성의 인공지능을 만들 때 여러 가지 논문들이 나왔는데, 뭐 제가 이제 논문 설명은 안 하고 넘어갈게요. 자, 뭐 있다라는 건 아세요? 이게 트랜스포머 논문이고, 여기에서 인코더와 디코더를 가지고 만들었고, 인코더와 디코더에서 인코더 부분을 활용한 게 버트 언어 모델이고, 디코더 부분을 활용한 게 GPT 언어 모델이에요. 챗 GPT라는 것은 이 디코더 부분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거기에 추가적인 알고리즘 효율성을 낼 수 있는 걸 집어넣어 가지고 지금 나온 거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인간의 뇌를 계속 모방해서 학습에 대해서 모방을 하면서 성능이 굉장히 빨라진다라는 거예요. 2021년에 GPT-3가 나왔어요. 이때도 지금 생성의 인공지능이 할 수 있다는 걸 다 했어요. 심지어는 시나리오를 짤 수 있다고 그래서
예, 제가 미래학자니까 거기 들어가서 시나리오를 짜봤어요. 근데 그때 시나리오가 짜긴 짰는데 거의 유치원생 수준을 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제가 덮었는데 딱 1년이 지난 이후에 11월 30일에 GPT-3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GPT-3에다가 물어봤어요. 베이지안 함수 공식을 사용해서 현재 인구 80억 명을 시작으로 2070년까지 인구 변화를 예측하는 코드를 파이썬으로 짜라. 1초 만에 코드를 짰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검증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파이썬 프로그램에 넣어서 검증을 해서 정확하게 작동을 해요. 정확하게 작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저 정도의 코드를 짜는 거를 배우는 거는 쓸모없는 기술이 돼요. 네. 목사님의 조카가 뉴욕 주립대에서 지금 컴퓨터학과를 다니고 있거든요. 제 큰아들은 UCLA 공대 컴공을 다녀요. 가장 지금 충격을 크게 받는 분야 중에 한 분야가 이 프로그래머들이에요. 난리가 났어요. 자기보다 더 잘 짜니까. 그리고 이 속도가 아까 보여드렸죠?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3가 나온 다음 3.5가 나온 다음에 넘어갈게요. 이건 쭉 넘어가고 6개월 만에 4가 나왔어요. 6개월 만에 4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5월 18일 날 며칠 안 됐죠? 오픈AI가 챗GPT 모바일 앱도 출시했어요. 이 모바일 앱은 음성 인식 기능까지 추가됐어요. 지금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이건 넘어가고 이건 넘어갈게요. 이건 어떻게 잘 쓰느냐인데 이건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굳이 하나 표현하면 이게 난리가 나니까 구글도 바드를 자기네 생성형 AI를 최대한 계속 업데이트해서 이번에 다시 냈죠. 전 세계 오픈했죠. 한국어도 냈죠. 한국어도 굉장히 잘 인식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각각의 특성인데 제가 구글 바드한테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여러분이 생성형 AI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게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생성형 AI는 아까 얘기했지만 검색 엔진, 백과사전이 아니에요. 모든 분야의 대학교, 대학원생 수준의 지식을 확보한 그냥 공부 잘하는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것, 특별한 것을 물어보면 아주 지엽적인 것은 틀릴 수가 있어요. 우리도 학교 공부 못하니까. 그렇지만 그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뭔가 일을 처리할 때는 충분히 중요한 일들은 다 처리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각각의 지금 경쟁이 붙어서 차이가 좀 있어요. 제가 이제 구글 바드가 요새 나왔는데 제가 구글 바드는 어떤 것까지 해봤냐면 제가 물어봤어요. 2024년 내년에 미국 지금 경제가 안 좋다는데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에 대해서 지난 100년간의 자료들을 훑어서 패턴을 가지고 분석해서 확률을 얘기해라. 얘기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대학교 4년 경제학과 경영학과를 졸업한 학생보다 대답을 더 잘합니다. 이러니 교과 과정이 바뀌어야 될까요? 안 바뀌어야 될까요? 이거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박사님, 저는 물어봤더니 얘가 별로 답이 시원찮던데요.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프롬프트 엔지니어 질문을 잘못했든지 아니면은 너무 쉬운 질문을 했든지.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오은영 박사님 와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은영 박사님 와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오은영 박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사랑이 뭡니까? 그럼 어떻게 황당하죠? 그럼 뭐라고 설명해요? 사랑이 뭐다라고 개념주 설명하고 끝나죠. 그리고는 수업이 딱 끝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오은영 박사님도 별것도 아니네. 아는 게 별로 없네. 나랑 비슷하네. 이렇게 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상담 전문가고 혹은 부부 관계 문제가 있고 자녀 관계 문제가 있고 막 디테일 이런 게 있어요. 그걸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아주 여러분이 TV에 보는 것과 같은 솔루션이 나와요. 대답이. 즉 그 분야에 잘 물어보는 사람이 잘 아는 사람이 더하죠. 그래서 카이스트의 김대식 교수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 챗 GPT는 모든 영역의 인간의 수준을 다 높여요. 왜? 여러분들이 이제는 경영을 안 배워도 경제를 안 배워도 금융을 안 배워도 사회를 안 배워도 뭐 역사가 안 돼도 여러분 이걸 갖는 순간 이걸 사용하는 순간 모든 영역에 재무든 회계든 모든 영역에 심지어는 목사님이 지금 목회자들한테도 가르치고 있는데 목사님들의 설교, 원어 분석, 예화 그 다음에 교육부잖아요. 제가 목사님도 사역을 할 때 교육부 한 20년 했는데 교육 기획을 세우는 것까지 죄송한 얘기지만 인간 교육자보다 잘합니다. 제가 다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얘한테도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미국의 리세션에 대해서 경기 침체 얘기하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고 금리가 기준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니까 그걸 넣어서 다시 분석을 더 해라. 그랬더니 그 변수를 넣어서 또 다시 분석해요. 그래서 얘기를 해줘요. 네. 즉 카이스트 김재익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이 챗GPT는 모든 사람의 모든 영역을 올려주지만 전문가들은 훨씬 더 강력한 퍼포먼스를 내준다. 그래서 이걸 뭐냐면 앞으로 몇 년 안에 모든 인류는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면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갑자기 네이버도 사라지고 구글도 사라지고 검색인도 다 사라진다고 보세요. 그러면 전체적인 인류의 지능의 수준이, 정보의 수준이, 지식의 수준이 어떻게 되겠어요? 쭉 떨어지겠죠. 만약 그 부분에 대한 여러분이 지식을 얻으려면 어디 가겠어요? 국회 도서관을 가야 돼요. 국회 도서관은 몇 명이 갈까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죠. 찾아볼 길이 없죠. 내가 책을 찾아서 읽어야 돼요. 근데 이제는 좀 어떻게 돼요? 모르는 것은 검색 엔진. 요새 MZ세대는 유튜브 다 물으면 다 나오잖아요. 네. 물론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능력은 필요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게 몇 년이 지나면 모든 분야에 일상화된다. 그리고 굉장히 뛰어난 수준까지 올라간다라는 거죠. 자, 대신 비판적 사고는 필요해요. 자, 능력을 GPT-4는 한국어, 영어 답변 분량의 격차를 크게 해소했고요.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3.5보다 뛰어나고 GPT-4는 미국의 의학 시험, 의대 시험, 변호사 시험을 전부 통과합니다. 네. 웬만한 법대 나온 애보다 시험 보면 더 잘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법대 나온 선배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얘한테 물어보는 게 훨씬 더 좋은 답을 내줘요. 심지어는 유머도 이해합니다. 유머도 저게 왜 웃긴지를 설명해줘요. 얘가 이게 GPT-4. 그 다음에 그래프나 수식도 인식해서 문제를 해결해줘요. 수능 문제도 그래도 잘 풀죠. 이거는 우리가 목회자들 가르치는데 교육 목회 프롬프트를 넣어가지고 교육 목회 계획을 짜라는 거예요. 내년도. 제가 교육 전문가에서 봤을 때 굉장히 잘 짭니다. 심지어는 액티비티 게임까지도 알려줘요. 어떤 게임을 해야 되는지. GPT-4의 위치고 이거는 또 여기에 프롬프트까지 해주는 오토 GPT. 그러니까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그러죠. 그리고 이거를 스탠포드 대학생들이 개발한 프로토타입인데요. 연결해서 스마트 글래스 연결시키면 내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오픈 AI GPT-4가 음성 인식이 된다고. 음성으로 말하면 얘가 스마트폰 인식해서 답을 내면 얘가 위에다가 해서 글래스에다 띄워줘요. 이제 곧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나오면 어디 가면 학술의 토론을 하면 그냥 내 말로 하고 상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다 동시통역이 그대로 돼요. 언어의 장벽이 깨져요. 영어 여러분들 열심히 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어차피 우리 부모 세대도 영어 20년간 했는데 한마디도 못 쓰잖아 지금. 그래서 가장 비효율적인 학습의 과목이 저는 영어라고 생각하는데 큰일 났죠. 그래도 안심하세요. 교육부가 가장 늦으니까 변화에. 그래도 시험은 봐야 돼. 그래서 시험 보기 위한 공부와 내가 살아남기 위한 공부가 지금 달라지는 시대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두 가지를 잘 조율해서 진로에 대해 선택을 해야 돼. 복잡하게 됐죠. 이거는 이미지를 만든 건데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2023년 4월 18일에 일어난 일인데요. 독일에서 활동하는 사진작가 보리스 옐닥센이라는 사람이 소니 월드 포토그래피 어워드에서 크리에이티브 부분 수상 1위를 했어요. 1위를 했는데 이분이 수상 1위가 딱 선정된 다음에 수상을 거부했어요. 이유가 뭐냐? 이거 내가 찍은 게 아니고 사실은 인공지능이 만들었다.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내가 찍은 게 아니니까. 이게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에요. 사진 실사로 사진을 찍었어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나는 인공지능이 도대체 사진 분야에서도 전문가 사진 분야에서도 얼마나 사람을 속이는지를 내가 실험해보고 싶었다. 1등을 했어요. 판별이 안 돼요. 자, 뭐 이거는 이제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이게 다 인공지능이 생성한 거예요. 없는 것도 만들고. 이거는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건데 이건 조금 더 알고리즘이고 이게 다 지금 인공지능이 만든 그림들이에요. 전문가는 더 잘 쓴다고 그랬죠? 전문가가 프롬프트를 더 정교하게 쓰면 어떻게 되느냐? 앞에는 그냥 프롬프트 간단하게 쓰고 만든 거고요. 전문가가 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카메라 조도, IS,
뭐 빛, 각도, 뭐 이런 거, 스타일링 수치, 뭐 그다음에 촬영 카테고리, 피사체 위치, 뭐 촬영 장소, 뭐 이런 걸 다 넣거든요. 샷의 스피드, 뭐 필터, 조명, 종횡비, 이게 사진가 이 전문가만 할 수 있는 명령어잖아요. 이 명령어를 어떻게 되냐? 사진이 이렇게 나와요. 전문가 더 잘 쓰죠. 네. 자,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류 역사상 최초로 모든 사람이 인공지능을 이제 첫 쓰기 시작하는 아주 이제 문턱을 넘은 기술이에요. 그리고 이 속도는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 네. 여러분이 10년 후에 나가면 다시 질문 드릴게요. 이 인공지능은 얼마나 강력해져 있을까? 분명히 말씀드리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대학교 가서 배우는 모든 실용 지식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이게 지금 모든 데가 멘붕이 일어난 이유입니다. 자, 선을 끊지 말고 그림을 그려라 그러면 이렇게 그려줘요. 글씨를 쓰고 이미지를 만들어라 그럼 만들어줘요. 로고를 만들어라 만들어줘요. 이거는 어린 아이가 그린 건데 우리 아이가 그렸는데 이거를 조금 이쁘게 만들어라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줘요. 손으로 그려서. 예. 프롬프트 안 쳐도 돼요. 모션, 중요 동작 특징만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얘가 그림을 그려요. 하루에 수만 장을 그려요. 하룻밤에. 고르면 돼요. 캐드로 간단하게 저렇게 그려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내가 얘한테 주면 얘가 그것을 가지고 만들어줘요. 스케치업으로 기본 만들면 모두 다 계속해서 변형을 해줘서 만들어주죠. 디자인, 모든 분야에서 지금 파괴적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그래서 책을 썼어요. 챗GPT가 하도 그 사람들의 관심이 많으니까 출판사에 요청이 왔어요. 챗GPT가 바꿀 미래. 제가 책을 썼어요. 챗GPT 유저가 미래 시장을 바꾼다. 그리고는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챗GPT와 함께 미래를 예측해보자. 그래서 시나리오를 썼어요. 실제로 작성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출판사에다 이 책은 최윤식 박사와 챗GPT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려야 된다. 학습 방식도 바꾸고 교사 방식도 바꾸고 사교육도 바꾸고 대학 입시도 나중에 가장 늦게 바뀔 거지만 다 바뀔 거고 상담도 바뀌고 진로도 바뀌고 종교 영성 활동도 다 바뀐다. 학습 방식도 바뀌는 거고. 자, 이거는 챗GPT를 가지고 수학 공부를 하는데 문제를 요청했어요. 문제도 내줘요. 모르는 건 풀어도 줘요. 심지어는 대학에서는 교수님들이 또 하나의 멘붕이 뭐냐? 논문을 다 써줘요. 그래서 이제 논문 지도 방식을 바꿔야 된다라고 어떻게 그래서 이 원리를 알아야 바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한테 요청이 왔어요. 그걸 가르쳐 달라고. 미래에는 인공지능 아바타와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모든 게 통합이 되고 그리고 모든 산업에 연결이 됩니다. 대화하는 자동차로. 자동차의 미래는 전기 자동차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로 가는데 그 자율주행 중간에 뭐가 있냐면 대화하는 자동차가 있어요. 이 대화하는 자동차에 선점을 해야 테슬라가 살아남아요. 이게 미래 자동차들인데 로봇하고도 연결돼요. 로봇은 수송수단, 연결수단, 대리수단을 가는데 이건 수송수단이고 이건 연결수단이고 이건 대리수단인데 여기에 전부 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미래 사회에 나가면 회사에서 저렇게 발이 있든 없든 같이 있는 로봇과 그 로봇이 생성형 인공지능 대화형 챗GPT가 지금도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진 게 안착돼서 여러분이 그 옆에서 같이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의 인재로서 배워야 될 것은 로봇과 인공지능을 협업하는 능력도 배워야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굉장히 복잡해졌죠? 네. 자, 이거는 뭐 미래 로봇이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변화들만 기술적 변화들만 보면 어떻게 돼요? 지금 미래 인재 역량이 달라진다. 그래서 제가 미래 인재 역량을 몇 가지를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 생존학습 시대다. 이제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한테 얘기하거든요. 지금까지 한국 교육의 가장 중요한 아이들의 학습 전략은 원샷 원킬. 아시겠어요? 네, 우리 세대가 그렇거든요. 첫 번째 들어간 직장이 평생 직장이니까 첫 번째 무조건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좋은 직장을 들어가야 돼요. 네, 곧 끝내겠습니다. 네, 가장 좋은 직장을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가장 좋은 직장을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최고의 대학을 가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와 같은 부모님도 아이도 다 불행한 학습 방식이 생겨난 거예요. 진로지도 방식이. 근데 그거는 소용없어요. 왜? 그렇게 보내봐야 7, 8년 안에 애들이 그만두고 나와요. 부모님들은 제가 잘 선택하라고 그러세요. 투자 대비 비용 효과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얘가 평생 직장을 해야 나를 노후로 보장할 텐데 그렇지 않죠. 그렇게 되는 거죠. 앞으로는 계속해서 배워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통찰력이 중요해지는 시기가 되고, 금융 능력이 중요해지는 시기가 되고, 그 다음에 남들과의 대인관계 능력이 중요해지는 시기가 되고, 그리고 기술 활용 능력이 중요해지는 시기가 된다라는 거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시대적 소명을 찾는 것, 그걸 가지고 진로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이 여러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이니까 차라리 그냥 지혜롭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잘 안 믿어지면 그냥 믿고 약간 속물스럽더라도. 두 번째로 시대를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라, 세상의 리더가 되게, 세상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을 각각에 맡겨서 시대에 보내시는 장소를 정해놓으셨다는 거죠. 그 정해놓은 곳을 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지금같이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자,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죠. 인공지능이 세상을 어떻게 변할지.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질게요. 이렇게 변화를 이끄는 주체가 누구예요? 왜 하나님이 해필이면 머리 아프게 저런 게 없었으면 저 기술이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누가 저 기술을 만들어가지고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끄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세상의 변화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변화가 어떻게 돼요? 다행인 것은 이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나오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는 기존의 문제, 욕구, 결핍,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문제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완벽해진다고. 천만에요. 인류 역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지 않아요. 기존의 문제가 없어지고 그것 때문에 새로운 문제, 욕구, 결핍, 새로운 기회, 위기가 생겨요. 그래서 할 일은 영원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단 누가 거기에 그것을 다스리고 이끌고 지도하는 자가 되느냐? 변화를 미리 알고 그 방향으로 앞으로 이 문제, 이 기술 때문에 어떤 게 해결되고 그 해결된 이후에 어떤 새로운 문제가, 어떤 새로운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가 라는 것을 빨리 포착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빨리 포착해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세상을 다스리고 이끌기 위해서 나는 어떤 학과를 선택해야 하느냐, 나는 어떤 학교를 선택해야 하느냐, 나는 어떤 직업과 일자리를 선택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의 구조가 성경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진로 설정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느냐,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남들 위해 군림하느냐,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게 주신 재능을 최대한 잘 발휘해서 나도 행복하고 우리 부모도 행복하고 내 이웃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그걸 가느냐, 즉 하나님 내게 주신 걸 가지고 맞춰서 가는 거죠. 이게 크리스찬의 진로 설정입니다. 부디 오늘 모인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미래 얘기를 하면 더 많지만 자세한 미래 얘기는 여러분들 제가 추천한 책인데요, 위대한 반격의 시간 꼭 읽어보시고, 미래 산업들이 어떻게 가느냐 그 때문에 알고 진로를 선택해야 되니까 이런 책에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시고, 오늘은 제가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잊지 마세요. 크리스찬, 하나님의 사람이 진로를 선택하는 방식은 넌 크리스찬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과 분명히 다르다. 그리고 그 다르게 선택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최초의 선택이잖아요. 고등학교 때가 그 첫 번째 선택에서부터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부모님들은 그것을 믿고 지지해 주세요. 여러분이 지도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위대하고 그게 더 자녀를 더 높은 곳으로, 더 성공하는 것으로 저는 이끌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도 그 믿음을 제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잠깐 계시고. 네, 우리 박사님께서 그 1시간 동안 또 귀한 강연 해주셨는데 다시 한 번 더 뜨겁게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A로 질문을 한 두세 가지만, 한 두 분 정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강연을 듣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한 두 분 정도, 우리 학생. 네.
강의 일단 되게 잘 들었고 이제 박사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되게 AI가 되게 중요한 시대가 왔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GPT가 유료화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럼 나중에 미래사회에서 되게 획기적인 AI랑 엔진이 나왔는데 그런 엔진을 이제 소수의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그런 유료성이 붙으면은 지식의 빈부격차가 더 커질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혹시? 요새 이제 동일한 질문이 나와요.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이 나오네요. 뭐 어제 뉴스로 본 것 같은데 뉴스에도 그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앵커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유료가 되는 건 맞아요. 챗GPT를 무료로도 쓸 수 있고 유료로 쓸 수 있는데 유료로 쓰면은 끊김이 없다. 무료라고 해서 성능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유료가 많이 나오죠. 앞으로 경쟁이 심해지면 그것도 가격이 내려갈 거예요. 자본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리고 정확히 얘기하면 거기에 쓰는 비용은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통신료보다 쌀 거예요. 지금 통신료를 못 내 가지고 격차가 크다. 뭐 이런 거는 사실 메인 이슈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분들 이걸 만드는 회사들이 BP 수익을 못 내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규모의 경제에서 더 싸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쓰게 해야 어떻게 되겠어요? 수익이 나죠.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분들의 걱정이에요. 어떻게 가격을 낮출 것인가.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또 우리 자 우리 학생들이 질문이 많네요. 그 이제 챗 GPT가 이제 상용화 되면은 디자인 쪽도 이제 그쪽에서 많이 뭐라 그러지? 디자인 쪽도 그쪽에서 많이 차지를 할 거라 했는데 그러면은 미술 쪽 산업은 순수 미술만 살아남는 건가요? 이 질문에서 포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게 일자리 문제여가는 고민이거든요. 두 가지. 인류 역사상 혁명적인 기술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우리는 지금 굉장히 혁명적 기술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과거에 문자가 발명되고 그 다음에 인쇄 기술이 발명되고 혹은 바퀴가 발명되고 철기 문명이 발견되고 이거는 지금과 그 사람들은 똑같은 충격이었어요. 그렇지만 인류 역사를 보면 어떻게 돼요? GDP는 계속 성장했고 일자리는 계속 늘었다. 단 차이점은 뭐냐? 일자리의 불안정성이 는 거예요. 이 말은 거꾸로 보면 과거에는 내가 회사에 들어가면 평생 살았는데 평생 다녔는데 이제는 그냥 여러 번 직장을 바꿔야 된다. 상황이 변한 거예요. 단 그게 우리 좀 안 좋은 점이지만 좋은 점은 뭐예요? 그 덕택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여러분은 지금 100년 전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똑똑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보다 훨씬 더 똑똑해요. 지적 우위성을 가지고 창조적이죠. 그냥 우리는 그걸 장점을 얻을 거예요. 그게 장단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자리도 그래서 늘어요. 일자리가 줄은 적이 없어요. 그 충격 변화의 시기에 일자리에 대한 펌핑이 일어나서 약간 줄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는다. 단 이때 새로운 게 생겨요. 자,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부모님들보다는 우리 젊은 세대가 훨씬 더 좋아요. 기회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변화의 시기에는 먼저 선택하고 먼저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기회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은 바로 그런 세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기술이 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걸 빨리 포착해야 되겠죠. 인간이 할 일이 없어진다. 이것도 잘못된 예측이에요. 인간은 그런 적이에요. 인간은 가장 창조적이에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떤 창조적이냐면 직업과 일을 무조건 만들어내는 탁월한 존재들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직업이 로봇이나 기계에 대체되는 거지 앞으로 새로운 직업이 나와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상담, 지금 뭐 코칭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과거에는 다 거기에서 돈 받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걸 해주고 돈 받냐 그랬어요. 그렇죠? 새로운 직업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기회는 많아진다. 제가 이제 하나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책을 출판하잖아요. 제 책은 5060 세대가 가장 많이 읽어요. 페이퍼 책으로. 근데 작가 입장에서 보면 수익이 크려면 내가 지적자산 수익이 크려면 요새 보면 어디가 수익이 커요? 웹툰 시장, MG 시장 이게 크잖아요. 근데 저는 웹툰을 못 그려요. 언젠가는 내가 배워서 웹툰 시장을 가야 되겠다. 내 시나리오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웹소설 시장이 엄청 큰데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거 딱 본 순간 그게 생각이 앞당겨졌어요. 웹툰을 안 배워도 웹툰을 그릴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웹툰 작가들이 위협을 받겠죠. 그렇지만 그들은 그런 시간 또 보면 그 위로 올라가. 즉 문명의 발달의 이 혁신적인 기술들은 인간 전체의 역량을 높여준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기술이 없었을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하지 못했던 일, 가보지 못한 곳을 인간이 가게 돼요. 이게 안 믿어지면 100년 전의 사람과 비교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은 100년 전의 사람, 여러분이 타임머신 타고 100년 전으로 돌아가면 100년 전 사람은 여러분을 거의 신적으로 생각할 거예요. 우리는 못하는 일을 하고, 우리는 못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못하는 말을 하고,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걸 다 알고, 그렇죠. 심지어는 여러분이 자동차를 끌고 갔다 해보세요. 난리가 납니다. 그게 인간의 발전이. 그렇지만 그 변곡점에서 빠르게 그 속도에 따라서 희비가 갈릴 뿐이죠.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걸 생각하면 싹 없어질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장착해서 웹툰을 못 그리는 사람은 그리게 되고, 그 사람 나머지 사람들은 또 다른 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전체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단계들 이해하시고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서가야 돼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죠. 뒤떨어지면 계속해서 사이드 이펙트에 시달리게 되겠죠. 네, 혹시 우리 뭐 부모님 중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우리 뒤에 부모님 한 분만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박사님, 목사님도 자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실질적인 문제로 뭐 지금 뭐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또 문이과 통합으로 이제 이과가 훨씬 유리하다.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코칭을 한다면 자녀분들에게 대학 진로에 대해서 네.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하시고 싶은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나오는 질문이거든요. 그리고 꼭 필요한 질문이죠. 제가 10년 전에 이런 이제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우리 학부모들을 만나거든요. 10년 전에 또 똑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똑같은 질문 그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아이의 진로를 어디에 설정해야 돼? 제가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인공지능을 하라 그랬어요. 나온 두 번째 질문, 가르친 데가 없는데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다. 전 세계를 뒤져서라도 해야 된다. 정 안 되면 나중에 인공지능이 부각을 시하면 거기에 가장 빠르게 근접할 수 있는 학문을 찾아서 미리 선택을 해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아마 그때 제 말을 들었던 분들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수단과 방법을 발휘하지 어디든지 간에 대학에 이름이 안 알려주니까 무조건 닥터를 따라. 만약 그때 말을 듣고 그 자녀가 인공지능 분야에 닥터를 땄으면 한국에 못 옵니다. 왜냐? 그냥 외국 빅테크 회사에 전부 다 입도 선매니까 부르는 게 갑입니다. 지금은 제가 똑같은 질문 나오면 지금은 두 가지. 지금은 인공지능 엔지니어도 계속 하지만 지금부터는 인공지능은 이렇게 보세요.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 이제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기술 설명하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그럼 다 공대 보내야 됩니까? 이과를 가야 됩니까? 나는 문과인데요. 아니에요. 기술이 직업을 변화시키는 딱 두 단계로 변화를 시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기술이 나오니까 그 원천 기술이나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공대, 이과 그 기술과 관련된 부분이 먼저 하이라이트 받아요. 하이라이트 받으니까 당연히 연봉도 높죠. 기회도 많죠. 그렇지만 그게 만들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이것을 활용하는 그 다음에는 이들이 만들어 놓은 제품과 서비스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모든 영역의 변화가 생겨요. 그 기술을 가지고 서비스업도, 그 기술을 가지고 예술도, 그 기술을 가지고 제조업도, 그 기술을 전부 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이미 그 단계에 올라선 거예요. 지금도 인공지능 개발 쪽으로 가도 괜찮지만, 전문가도 되지만 이제는 사회든 예술이든 문화든 전부 다 이제는 인공지능을 가지고 내 분야를 어떻게 업그레이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인공지능이 나오더라도 예술이 없어지지 않아요. 예술은 영원합니다. 예술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예술을 평가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 분야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그 변화를 이끄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에게 다시 기회가 먼저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모든 분야에서 그걸 활용하는 거. 그러면 그 다음에 앞으로 엔지니어링 쪽에서 더 나은 건 뭐냐? 제가 그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봇을 시켜라. 기술적으로. 제가 우리 큰아들이 UCLA 공대를 가서 제가 왜 UCLA 공대를 보냈냐면 거기에 대학원에 데니스 홍 박사님이 계세요. 한국계로 가장 유명한 세계적인 로봇 학자. 제가 그랬어요. 너는 어쩌든지 적성도 맞고 그래서 너는 어쩌든지 하지 그분 밑에 가서 무조건 공부를 해라. 네가 사회에 나갈 때는 그 분야는 부르는 게 아니다.
로봇은 훨씬 더 인공지능보다 더 그 기회가 많습니다. 왜요? 로봇은 제가 기업 가서도 얘기하는데요. 로봇은 앞으로 침대 만드는 회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회사가 자동차 전부 다 로봇 전문가를 다 둬야 돼요. 네. 왜? 모든 사물이 다 로봇화가 될 거니까. 아이의 침대가 있어요. 인공지능 로봇이 들어갈 거예요, 미래는. 그리고 애가 울어요. 그러면은 얘가 우는 기미가 되면 생체 신호 올리면 얘가 인공지능이 엄마 자장가도 불어주고 흔들어 주기도 하고 로봇도 이런 거 다 하다가 안 되면 이 인공지능 로봇이 문을 열고 나와서 엄마 앞에 아이 침대를 데리고 와요. 이런 침대가 판매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침대를 사실 겁니까? 아무 기능도 없는 그냥 나무 침대를 사실 겁니까? 이 로봇 기술은 인공지능 모든 영역에 다 들어가요. 모든 사물에. 그래서 로봇을 하게 되면 인공지능을 전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있죠. 공학적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있어요? 그 기술, 즉 자율의 기술, 로보팅의 기술을 가지고 내 영역을 어떻게 예술도 어떻게 변화시킬 거고 음악도 어떻게 변화시킬 거고 연주도 어떻게 변화시킬 거고 사회적 활동도 어떻게 변화시키고 이게 다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단계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공대, 이과가 하이라이트지만 그 다음에는 모든 영역으로 퍼진다. 인공지능은 이제 그 시대로 가는 거니까 내가 예술에 있어도 사회에 있어도 사회 영역에 있어도 뭐 심지어는 철학을 해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단 이제 그게 열렸으니까 여러분 기회는 어떻게 돼요? 내가 그러한 변화를 가지고 내 학문 영역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여러분이 먼저 시도하면 그게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우리 박사님이시면서도 목사님이신데요. 마지막 우리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축도. 네. 그래서 축도해 주시고 마치고 우리 여기서 이제 저자 사인회 하면서 필요하신 분들은 책도 받고 이어서 우리가 다 5분을 추첨을 해가지고 또 책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고등학생들 그리고 또 학부모들 또 교사들이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주신 지혜 또 하나님 원하시는 것 잊지 않게 하시고 인생에서 가장 첫 번째 진로를 선택해야 될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우리 시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나눈 이것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우리 학생들과 또 학부모와 또 여기 교사들과 또 여기 모인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부장님 나오셔서 오늘 여기 앞에 이제 그 책을 우리가 이제 또 선물로 드리고 또 저자 서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순서를 제가 받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번호표 잘 주목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우리 축복의 주인공은 40번입니다. 40번 나와주세요. 아,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박사님의 저서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40번 맞고요. 다음 주인공. 오, 이거 애매한데요. 이렇게 돌리면 89번이고 이렇게 돌리면 68번인데 어디로 할까요? 68번이라고 하겠습니다. 68번 없으면은 89번으로 갑니다. 89번도 없고요. 68번도 없나요? 누구? 가셨어요. 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다음 분. 자, 110번. 네, 110번. 네, 나와주세요. 예, 우리 학부모님께서 또 받으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53번. 네, 우리 이번에 학생 나와주세요. 53번 축하드려요. 네, 우리 학생은 책 다 읽고 독후감을 다음 주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2번 안 계시면 넘어가고요. 네. 평소에 기도를 안 하면 이렇게 다 복이 62번. 네, 나와주세요. 네, 62번 네 분 책 드렸고요. 마지막 한 분입니다. 나는 꼭 받아야겠다 번호에 상관없이 그런 분들은 기도를 지금부터 하셔야 되겠습니다. 154번
154번. 154번. 안 계시면 네, 다음 분 가겠습니다. 자, 154번. 154번이 없어서 121번 갑니다. 121번. 121번 안 계시면 바로 갑니다. 121번 나와 주세요. 121번 나와 주시고. 네, 이렇게 5분 다 추첨이 끝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꼭 받아야겠다. 난 이 책 꼭 필요하다. 하시는 분은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처음 왔거나 새로운 친구 있을까요? 한번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네, 새로 왔거나 오랜만에 왔거나, 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는 선물이 있으니까 선물 받아가시고 이상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 박사님이 쓰신 책도 우리 함께 저자 서명 받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오늘 방금 추천을 통해서 받으신 분들도 앞에 나와서 서명을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고요. 서로 교제 나누시고 인사하시면서 그리고 여러분 그거 작성하신 거는 꼭 작성을 하셔서 뒤에 있는 우리 청년 스태프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음악 틀어주시고 앞에 나와서 이제 자유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집사님, 음악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저기 나갈 때 앞면 하단에 보면은 명단 작성하는 칸이 있어요. 그거 작성하셔서 뒤에 나가실 때 함 있거든요. 거기에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는 거 없는 스태프들은 뒤에서 명단 작성하는 것 좀 도와주세요. 아까 책